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입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치TV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유주연입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방송을 하는데요. 여기서 언니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빠들 3명을 모셨습니다. 저 오빠 1. 예, 한겨레 정치팀에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는 김남일입니다. 네, 좀 박수도 치면서 우리가 서로 원래 환영한 사이는 아니지만 오빠 원래 1이었다고 주장하는 오빠 2, 정치팀에서 야당 출입한 이세영입니다. 오빠 3. 네, 저는 오빠는 아니고요. 한겨레 정치부 야당 출입한 이승준입니다. 저 오늘 주제는 그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집중 분석입니다. 뭐 다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흘리면서 지금 서울에서 떠나 있죠. 뭐 칩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오늘 서울 근교에 있다고 했어요. 서울 근교에. 서울 근교도 네. 서울은 아니니까 서울 근교도 서울에서 칩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원지 사실. 좀 가 있는데, 서울일 수도 청주. 있고, 네, 수도권일 수도 있고. 네. 청평. 어쨌든 부산 여수는 아니랍니다. 뭐 자기 네. 아버지 집이 있는 부산이나 처갓집인 여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언제 싸우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는 언제 돌아오는 거고, 언제 입장을 밝힐 거고, 과연 입장을 밝히면은 쪼개지는 거냐, 탈당하는 거냐, 뭐 등등의 그런 질문, 궁금함이 많은데요. 일단, 안철수 대표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죠? 서울 근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서울 근교라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 근교라고. 안철수 대표의 한마디가 중요하니까 탈당을 할지 뭘 할지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말진대로 농담으로 추노를 패러디해서 추한이라고 안을 잡아야 된다고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상계도 자택 뭐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저기 여수까지 기자들이 지금 막 쫓아가는 상황인데 아직 잡지는 못한 상황이죠. 네. 지금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언제 이야기할지,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어떤가요? 뭐 연일 국회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활발하게 정책 입장 발표, 민생 행보 뭐 이런 걸 계속 하시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힘드시겠죠. 얼마나 고민 많으시겠어요. 아까 안철수 말할 때랑 뭔가 다른데? 이번에 세탁을 좀 해보려고 아니, 이렇게. 비주류잖아. 비주류의 적자가 왜 그래? 맞아. 이재용 씨는 전 무슨 문재인 기사만 대표 좋아합니다. 쓰면 이재용 씨는 기사만 쓰면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비판을 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가끔씩 이세영, 한겨레 딱 해서 이렇게 트위터 같은 데서 쳐보면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 열혈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가슴을 찌르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이세영은 안빠냐? 심지어 뭐 그러니까 한걸레 기자고 제발 한겨레 야당팀은 이세영 좀 빼라. 이런 얘기까지. 뭐, 저 인사민원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좀 기자 세계의 생리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본인이 쓴 건 아니죠, 이거? 아니죠. 예. 이건 문 대표가 그런 여론의 어떤 향배 또는 본인의 지지자 그룹에 따른 그런 우호적인 판단들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고 설마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휘둘리시겠어요? 문재인 대표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정성 없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이건 팟캐스트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다 편집해 주세요. 방향이에요. 문 대표는 근데 연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 3일이었나요? 그때 그 문재인 대표가 네. 본인의 길을 가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문 대표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댓글 부대? 이 댓글 부대 아니라니까 그러네. 지지자. 자발적, 네. 자발적. 아니, 새누리당을 그렇게 봐. 새누리당 출입하다 보니까 새누리당 모두들 그런 다 사람들이 댓글 없죠. 부대로 보이고 댓글 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김무성 부대. 대표한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새누리당은 댓글에 익숙하거든. 문 대표의 이 계속 마이웨이 행보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그러면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불안불안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수가 좀 쌓인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양 초선들 때문에 우리 당 다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석에서 하시잖아요. 저분들이 정치를 하시면서 지도자가 되면서 이 당이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선수가 높으니까 그분들 보기에는 기존 정치의 틀에서 보면 그 초선들의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아닌가요? 사실 사람들은 그런 중진 의원들을 대선 주자로 만들고 싶다거나 이런 대선 주자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래도
새 물건이 좋잖아요. 저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같아요. 이게 소통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 또 갑자기 진지하게 또 이렇게 나가는데, 아니, 옛날 이제 중진 의원들의 소통 방식이 이거잖아요. 뭐, 우리가 남이냐, 그냥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우리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그렇고, 그래. 예. 아니, 그리고 야당 중진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렇게 쇼부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안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은 이게 쇼부를 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옳은 거,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라. 이런 방식의 지금 소통이. 아까 말했지만 저희 문과 이과 차이라니까 지금. 문과이과 차일 수도 있고. 정석을 갖다 이까지 풀었냐 안 풀었냐 이 사실 차이. 우리나라에선 고향 같은 게 얼마나 고향 부산 그치, 이게 고향. 얼마나 큰 공통 분모를 아니, 가지고 중진 있는 의원들이면 건데. 같이 부산 고향이면 사실 이렇게 안 싸우죠. 예. 사실 지금 보면 두 사람은 어떤 권력 투쟁의 양상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 싸움도 상당히 깊어 보인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두 분이 다 부산 출신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이렇게 서생과,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꼰대과라는 거죠. 꼰대. 자기 확신 강하고 남들이 왜 내 진정성을 몰라주나, 삐치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만난 이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이 문안박이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다. 이 세 분이 묘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미친다고? 반여의도 의식. 박근혜 대통령 선수는 높지만, 그러니까 여의도와 거리가 먼 전략으로 대통령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문안박은 네. 그런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지자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을 동일한 어떤 선상에 보기는 조금 무리스러운 제가 것 뭐 같고. 거기에 100% 동조한다는 건 아니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네, 그러니까 정치는 잡놈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이 아주 강해. 자기 확신이 강해요. 잡진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근데 정치는 원래 잡놈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설레발치는 놈도 있고 돈 끌어모으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모여서 정치판을 원래 끌어가는 상인과 건데. 서생이 같이 있어야 네. 되는 거지. 뭐 잡놈들만 한다기보다 어쨌든 그러니까 잡놈 잡놈들도 의식과 필요한데 그 잡놈들은 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 선지자 의식에 쌓여서 하는 이 지금 야당에서 잡놈이라고 내친 게 누구예요 지금? 몇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입으로는 말을 뭐 이제까지 말 다 해놓고도 지금 누가 이거 삐치고 삐처리하고 다 해준다잖아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이제 코드가 안 맞고 그리고 둘 다 꼰대기 때문에 둘 다 서생적이기 때문에 이야기 잘 안 맞는다 뭐 이랬는데 보니까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12월 6일 날 썼던 기자회견문을 보니까 나는 정말 기여를 많이 했다 이 당에 2011년에 한나라당이 확정을 반대해서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했고 2012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직을 양보했다. 2014년에는 창당을 포기하고 민주당과 통합했다. 난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문 대표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이야기했던 게 그 사람은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문 대표가 진짜 고맙다는 말을 안 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을 안 했다기보다 그 이후에 자신에게 보여준 태도가 2012년에 단일화의 그 부채를 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서운함이 있겠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네. 두 사람이 뭐 몇 번 만나기도 했잖아요. 밥을 먹은 건 아니지만 뭐 문 대표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저는 고맙다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 대표가 가식적이거나 좀 마음에 오는 말 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소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아침 메시지도 메시지 팀에 써준 좀 약간 진부한 표현이나 아니면 좀 더 그 감정적인 표현들을 다 걷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쏙 정말 변호사 변론 요지처럼 아침 회의 발언을 또 건조하게 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나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거. 당의 이른바 정치인의 헌신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게 헌신이다. 사실은 그 이른바 제가 뭐 야당 쪽은 잘 모르지만 최근 YS 때도 그랬고 상도동 동교동의 과거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말 얻는 거 없이 20년, 30년씩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로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오래된 어떤 정치의 헌신의 모습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보면은 계속 그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말하는 어떤 헌신은 내가 이만큼 내놨는데 왜 나한테 이만큼 안 줘? 사실상 거의 딜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 오신 분인가 그런지 뭔가 계산이 굉장히 철저하고 뭐 하나 코드 하나 잘못 입력하면 에러 나는 컴퓨터를 하다 그러는지 모든 걸 다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걸러내려고 하고 아까 저 잡놈 얘기도 했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고 약간의 사술도 있고 약간의 뭔가 정치적 공학도 있고 협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오로지 다 V3 돌려갖고는 그냥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나 백신 공짜로 그것도 무상으로 뿌렸는데 뭐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강해요. 한 사람은 기업가 출신이라는 점, 또 한 사람은 그 유사 출신이라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두 사람이 같은 부산이지만 한 사람은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계속했었고, 한 사람은 그와 좀 다른 삶을 살았고, 이러면서 이른바 문재인 대표 쪽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경계, 불신, 뭐 이런 불신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안 전 대표 쪽에서는. 그리고 두 사람 대화하는 걸 지켜본 사람 얘기에 따르면 안 대표가 그 말투가 있어요. 네.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네. 근데 이게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건데 문 대표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한 얘기를 동의한 걸로. 그런 네, 게, 라는 말에. 그렇죠. 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 인재영입 위원장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위원회요. 김상곤 혁신위원회. 네. 이 얘기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도 이런 서로의 약간 잘못된, 그러니까 서로 오해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 코드가 이것 때문에 안 코드가 안 맞았다는 것도 있는 거죠. 케미가 안 맞았는지. 220볼트, 예, 110볼트. 실제로 안 대표를 사석에서 보게 되면 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대방의 말 듣고 있다. 예,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이승준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아,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문 대표도 가만히 보면 좀 본인이 듣기 편하게 가려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러니까 옆에서 본 사람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문 것 같아요. 대표가 이제 어떤 누군가와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서로 말이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자기는 안 그런데 문 대표는 항상 누군가랑 얘기하고 나면 딴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문 대표가 잘못한 것, 안 대표가 잘못한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11월 29일에 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 앞에 18일에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서 같이 문안박 공동지도부 구성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조금 다시 가면 11월 18일에 그때 이세영 씨는 광주에 갔었죠? 네. 그때 문재인 대표 그 강의 내용 듣고 어땠어요? 그날 사실 대학생 대상으로 한 강의였는데 그 강의의 전반부가 전부 당내 얘기했어요. 이 대학생들은 좀 관심도 없고 딴 데 보고 그래서 역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원래는 하시네. 역사 교과서 그렇죠. 국정화에 대한 그 부당함을 알리는 그런 강연이었죠? 근데 나는 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기자 들으라고 한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차라리 기자회견을 하든가. 왜 대학생들 상대로 역사 교과서 강연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전반부의 강연의 절반을 당내 문제를 가지고 할애를 해서 이렇게 광주에서 그 얘기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차라리 뭐 형식 말고 뭐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를 할 수도 그 있고 내용에 따로, 대해서 네. 어땠어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단호하셨죠. 근데 단호한 모습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선을 했어요. 선을 했어요. 네. 아 이분이 정말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반대 세력을 공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구태 집단으로 완전히 몰아가셨죠.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한테서는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대표직의 권한을 나눌 용의가 있다고. 네네. 그렇다면 문 대표 쪽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하고 그 공천 때문에 자기를 흔드는 세력하고는 좀 달리 보는 건가 봐요. 관측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걸 이제 일종의 갈라치기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비주류와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문재인으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둘을 갈라치고자 하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분명히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비주류하고도 또 그렇게 그 진짜 가까운 건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만약 안 전 대표가 탈당하면 그들도 같이 탈당하는 건지 뭐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도 문 대표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대표의 생각과 비주류의 생각이 같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그날 느꼈던 느낌은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선을 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겼어요. 네. 문제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대표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서 굳이 그런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대한 반대를 그럴 필요가 보여줘서.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방식도 아니 그 안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중대한 제안을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좀 조율을 하든가 사전에 미리 전화 통화를 하든가 좀 진심을 좀 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언론에 대놓고 특히 대학생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는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같이 하자라고 하고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어쨌든 안전대표련에서 우리 같이 공동지도부 하자라고 하는 건 거의 초유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화끈하게 제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또 진정성도 있다고 볼 수도 그 있을 것 좋은 같은데. 제안을 왜 그런 형식으로 했어야 될까요?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인데. 저는 광주에서 하고 싶어 했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에서 보면 비주류들을 향해서 그 엄포를 놓는 동시에 안전대표를 향해서는 손을 내미는 거 그것들에 느껴지는 긴장감이 과연 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안철수 대표가 그러니까 형식과 것들이 내용의 있죠. 부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형식과 내용 진짜 하루 만에 안철수 대표가 답을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그날 이제 기자회견장이 있었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당연하게 단호한 상황이었고 단호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내놓은 대안이 혁신 전당대회였잖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날 기자회견 논리는 겉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당내 이러한 분란 상황을 끝내고 또 문 대표에 대한 이 당내의 반발, 호남민심, 싸늘한 호남민심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새로운 전당대, 혁신 전당대회를 해서 경쟁을 해서 혁신을 아젠다를 가진 사람이 다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 이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게 그동안 전당대회를 이런 걸 하면 엄청나게 개파 줄 세우기, 힘겨루기, 그 다음에 막 당원, 동원,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과거들이 있는데 이 현실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혁신 전당대회를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문 대표 나와서 같이 붙자. 사실 근데 문 대표 입장에서는 물러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문 대표 입장에서도 불쾌했을 수 있잖아요. 현피야 현피. 그렇죠. 현피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현피라는 게 고민 끝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하다가도. 네. 그렇죠. 한번 빡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안 전 대표는 비주류와의 선을 그어왔잖아요. 비노라는 쪽 그어왔고 자기는 어쨌든 중간지대에서 새정치를 얘기했는데 독자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때 전당대회 얘기는 사실 당내 비주류들이 하던 얘기가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주류의 대표로 좀 올라서려고 하는 건가. 결국 지금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 여전히 비주류와는 거리를 두면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 기자실 부스에 앉아 있다 보면 정론관에 온갖 사람들 최근에 나와서 뭐 자기 입장들 자기 모임들 입장 발표하고 나가잖아요. 도대체 뭐 이렇게 많아 진짜 야당은? 그런 잡놈들도 필요하다니까요. 너무 많다니까 근데. 네? 아까 이제 납스럽기도 합니다. 이유전 팀장하고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야당은 아직 저 C족 부족 국가 수준에 4-5명이 모여갖고는 막 우리 C족이 여기서 어떻게 좀 뭘 해봐야 되는데 고인돌은 어떻게 좀 땡겨올 수 있냐 이런 생각하고 있다니까. 최소한 우리 당은 왕조국가, 중앙집권적인 왕조국가, 붕당이 좀 있지만 예? 우리 새누리당은 그나마 그래도 왕이 있고 잘 있어요. 잘 되면 연방된대. 너무 많아 뭐가. 부직갱이 하나라도 다 끌어모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탁구가 원래 주고받는 맛인데 랠리가 이어지면 뭐 스매싱도 날리고 드라이브도 하는 건데 두 사람의 핑퐁은 이건 정말 무슨 합도 잘 안 맞고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약간 있는 이나중 거죠. 탁구부. 그렇죠. 이나중 이나중 탁구부. 탁구부. 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탁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탁구라는 건 엉덩이로 치고. 예. 근데 사실 나는 문재인 대표가 3일 기자회견한 건 상당히 확실하게 좀 튀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12월 3일 날 자기는 혁신전대 못 받아들인다. 이제 내게 길 가겠다. 어떻게 봤어요 그거는? 저는 한 달락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 못 받겠다. 그 대신에 안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거나 아니면 당내에서 이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그 걱정하는 사람들을 같이 가겠다라는 뭐 당대표로서의 수습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한 달락 더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통적으로 기자들이 약속을 하고 쓴 것도 아닐 텐데 그날 그 기사에는 전부 마이웨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맨 처음에 원조 기자가 있고 또 좀 우락가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보고 마이웨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 우리가 빈곤한 얘기할 때 마이웨이라고 했죠. 빈곤한 정치적 우리 용어들 진짜. 수사하기 좀 한정이 진짜. 좀 빈곤하잖아요. 아무튼 그날 형식이 기자 간담회였어요.
기자 간담회라고 자꾸 계속 강조를 하고 형식의 나온다. 형식. 프롬프트 얘기하시려는 것 집착하는. 같은데. 근데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프롬프터를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이제 단호하게 표정과 제스처와 어투와 다 한번 기자회견과 하면서 간담회의 차이를 좀 설명을 나도 해주세요. 지금 그 설명을 좀 기자 요합니다. 간담회는 이제 형식 없이 형식적인 어떤 엄격함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주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게 기자 간담회죠. 우리가 흔히 저기 대변인실에서 대변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백불하듯이 노가리 까는 간담회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간담회 회견 자체 그 용어가 막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게 음. 아, 이분이 자기도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뭔가 단호한 모습 이것들을 자꾸 밖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이런 강박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강박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본인의 계속 소신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 행보는 마이웨이 행보가 진짜 이게 내 거였어라고 하는 듯 그냥 거침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문재인 대표는 이제 자기 정치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진짜 문 대표 쪽에서는 안 전 대표가 탈당할 거라고 높게 볼까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회견이 있던 날 문 대표 측 참모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나가다가 진짜 안철수 탈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에이 탈당하겠어 못해. 그 뒤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뭔가를 냈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저기는 무슨 생각하고 있대? 정말 탈당할 것 같아? 이걸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쪽도 이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모든 게 사실 정치권에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중간에 기자가 그러니까 이 세장 역할을 하면서 싸움 붙이는 거구만 지금. 아니까 아니. 그 원활한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제가 뭡니까 이렇게, 중간에 껴갖고 지금 여기서 듣는 말 절로 그분들도 옮기고. 기자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죠. 새누리당 그런 게 좀 없나? 아니, 그 새누리당 한겨레는 잘 안 되나 보죠 이게 그런 게. 그냥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한겨레를 세작으로 저는 활용을 잘 안 할 아 우리 저 수도 있지. 야당 거 많이 물어봐요. 김남희 선배 여기서 이렇게 막 당당하게 하지만 그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굽신거리고 저기 비굴 비굴하게 모드로 아 형님. 그러니까요. 네. 마치 기사 구걸하듯이 정말 얼마나 깍듯하게 진짜. 네. 문재인 안철수 대표가 그럼 과연 이렇게까지 이 대립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과거에도 좀 풀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또는 지금 좀 풀 가능성은 없을까요? 두 분한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 그 정치인들이 반목할 때 어쨌든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최측근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대선 때도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단일화 협상할 전후에 집 앞에 찾아갔는데 안 대표가 되게 싫어했다고. 싫어했던 이유는 그때 이제 본인의 한테 얘기 안 하고 느닷없이 찾아와서 네. 본인은 그때 다른 데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찾아옴으로써 그렇게 본인에게 뭔가 책임을 양해를 구하고 성의를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알리바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그리고 사진만 찍히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죠. 예. 뭐 정치권에서는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앞으로 그러면 풀릴 방법은 진짜 없을까요? 역시 이거는 안개 속인데 문 대표가 안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 같이 하겠다 여지를 남기는데 저는 오히려 요새 그가 좀 편안해 보이긴 해요. 제게 역시 또 주관 생각인데 어제 관훈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 대표가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비정규직을 늘리게 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전까지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이유를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면 돌파하는 배경에는 자기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원칙 이런 거 타협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오히려 요새가 더 전보다 당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거를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래서 안 대표와 같이 하겠다는 여지를 남기겠지만 안 대표가 나쁜 말로 말하면 항복하지 않는 이상 안 봐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예.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당 밖에서 볼 때는 저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헤어져라. 저렇게 안 맞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 꼭 애 대학 보내려고 참고 살 필요 있느냐. 그냥 확 헤어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우리 어떻게든 이번에 총선에 대학 좀 보내보자.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안철수 전 대표 탈당도 막아보고 할 방법을 찾는 것 같은데요. 과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총선에서. 문 대표 주변의 분들이 너무 낙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분들은 지금 2004년의 상황과 지금을 자꾸 대비시켜 보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탄핵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과는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가면은 두 당이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그냥 작살나는 거죠. 우리 야당사에서 야권 통합론은 항상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 들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세력이 나올 공간을 완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태로 가면 안 대표가 탈당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 뭐 비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안 대표나 비주류 쪽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3, 4등들만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후보들 중에 1, 2, 3, 4등을 했을 때 기존의 세형처럼에서 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이 온된 거죠. 이건 결국 총선에 갔을 때는 뭐가 되냐면 둘 다 당선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때 정통민주당이라고 기억나요? 뭐 득표율도 전국 득표율도 이렇게 2%도 안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를 여러 떨어뜨렸죠. 한 7군데?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예. 만약에 그때 그 당이 안 나왔으면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갈리게 되면은 전망은 정말 암울하다고 봐야죠. 안철수 전 대표가 언제쯤 입장을 발표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일주일 동안 집거를 한다고 했으니 네, 그리고 일요일마다 발표하셨잖아요. 일요일마다 지금 뭐 발표하시니? 짜파게티 요리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네.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뭐 일요일까지 입장 발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우리가 빨리 편집해서 빨리 나가야죠. 하고 해야 되고 뭐 일요일 뭐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일요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빨리 예. 탈당할 건지 안 할지 알려줘. 내일 새누리당이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